자, 이번 시간부터는 페이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전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페이지가 뭔지, 기본적으로는 전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페이지가 그 조건에서 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거기에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보면 지금 니켈하고 커퍼를 이제 섞어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형태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이 좀 달라 보이죠, 구조가. 그래서 여기를 뭐 페이지 A, 여기를 페이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력학적으로 어느 페이지가 존재할 수 있는지, A 페이지가 존재하는지, B 페이지가 존재하는지, 또는 리퀴드 상태로 존재하는지, 또는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지 그런 정보를 줘요. 뿐만 아니라 각각의 페이지의 조성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이 A 페이지의 니켈과 커퍼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조성을 알게 해줘. 또 B 페이지에서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페이지가 어떠한 비율로 존재하는지, 예를 들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A 페이지가 B 페이지보다 훨씬 양이 많죠 지금. 각각의 양이 어느 놈이 많이 생기고 어느 놈이 조금 생기는지 이런 정보까지도 줘요. 따라서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굉장히 엔지니어한테는 중요한 정보를 줘요. 특별히 화학공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한테는 리퀴드와 가스 상태를 포함하는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많이 익숙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리공정 중에 디스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그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봐야 되거든요. 리퀴드와 가스 페이지에.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재료과학에서는 주로 고체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야기할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주로 고체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따라서 고체와 액체만 보여주는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이야기할 거예요. 기체는 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 재료과학에서 특히 고체 재료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들을 섞었어. 그러면 이런 얼로이가 만들어질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최초에 예를 들면 커퍼와 니켈을 섞었다고 합시다. 뭐 5대5로 섞었어. 50% 50%씩. 최초에 내가 넣어준 이 조성을 알게 되면,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온도와 최초 조성을 알게 되면 실제 공정을 하는 온도, 그게 1000도가 됐든 500도가 됐든 그 온도에서 어떠한 페이지로 존재할지, 그 페이지는 몇 개나 되는지, 그 페이지에서의 조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는 어떠한 비율로 만들어지는지, 상대적인 양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 정보를 페이지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얻어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이 방법은 고체와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 다이어그램 뿐만 아니라 모든 페이지 다이어그램에 공이 적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아주 유용할 거예요. 자, 먼저 이 솔루션과 믹스처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솔루션이라는 거는 솔루션은 페이지가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설탕물, 그러면 투명하고 맑지요. 우리가 설탕물은 페이지가 몇 개냐 하면 하나예요. 컴포넌트는 몇 개죠? 2개예요. 물과 설탕. 하지만 페이지는 하나지.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뭐 믹스처라는 말로 호정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 재료과학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믹스처는 페이지가 하나 이상 있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물과 기름처럼, 또는 뭐 컴포짓, 복합재, 그것도 일종의 믹스처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비교적 친숙한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물하고 설탕, 수가를 섞었을 때 만들어지는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에요. 기본적으로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컴포넌트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리는 방식이 좀 달라져요. 소위 말해서 페이지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 페이지 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물리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고, 지금 2학년도 우리가
컴포넌트가 하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배웠죠. 물리학 시간에. 그지? 아니라고 하면 곤란해. 그래서 CO2 같은 대표적인 화합물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보면 여기 그림 찍히진 않겠지만 칠판에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가 이와 같이 영역이 구분됐었죠. 이것도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에요. 다만 컴포넌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변수를 프레셔와 템퍼러처를 취해서 그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컴포넌트가 두 개일 때는 프레셔, 템퍼러처뿐만 아니라 컴포지션도 베리어블이 돼요. 따라서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X축을 컴포지션으로 주로 그리고 Y축을 온도에 대해서 그리거나 또는 프레셔에 대해서 그려요. 온도에 대해서 그릴 때는 프레셔를 일정한 이렇게 놓고 그리는 거고 보통의 경우는 일기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프레셔로 놓고 그릴 때는 온도를 일정하게 놓고 그리는 거예요. 근데 다만 고체 재료에서는 여기를 프레셔로 그리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스에는 별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전부 다 X축은 조성이고 Y축은 템퍼러처예요. 온도예요. 그리고 모든 페이지 다이어그램에는 이런 바운더리 라인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있는 물과 수가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에서는 파란색 선으로 지금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 왼쪽 영역에는 리퀴드 솔루션 상태예요. 그냥 설탕물이에요. 우리가 시럽이라고 부르는 설탕물. 그리고 이 오른쪽 영역은 설탕물과 석출된 설탕이 공존하는 영역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라인이 용해도의 한계를 나타내겠죠. 솔루빌리티 리밋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도씨에서 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었을 때 솔루빌리티 리밋이 어떻게 되는지 20도에서 65%래. 65%. 따라서 우리가 물하고 설탕을 섞을 때 설탕을 70% 집어넣었어. 물이 30%고 이렇게 되면 솔루빌리티 리밋을 초과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설탕하고 설탕물이 공존하게 되겠죠. 65% 미만에서는 시럽밖에 없지만 65% 이상으로 해서 섞게 되면 시럽하고 수가가 같이 존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이 시럽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똑같은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많은 고체 재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이미 문헌으로 굉장히 많이 보고가 돼 있고 또 요즘에는 연력학 계산 소프트웨어가 발전해 있어서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게 왜 이렇게 그려지느냐에 관한 문제는 연력학에서 물리화학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화학을 5장 배우고 있는데 6장에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왜 이렇게 그려졌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일단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갖다 놓고 그거를 읽고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뭐 컴포넌트, 페이지 이런 말을 막 했는데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주로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이제 얼로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 슬라이드에는 얼로이에 기여하고 있는 뭐 원소나 화합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건 뭐 어떤 그 페이지 다이어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원소나 화합물을 얘기해요. 컴포넌트라는 건. 그래서 아까 그 설탕물에서는 설탕과 물이 컴포넌트죠. 그 다음에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의 페이지 안에는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어떤 성질이 유니폼해야 돼요. 그 유니폼하지 않다면 그건 하나의 페이지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알루미늄과 커퍼 얼로이, 이게 고체죠. 상온에서 고체인데 그 단면을 찍으면 사진이 지금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찍힌대요. 그러면 일단 육안으로 봐도 여기와 여기가 다르잖아. 그렇죠? 이건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다른 페이지예요. 서로 다른 솔리드 페이지
A와 뭐 솔리드 페이지 B 페이지가 다른 거예요. 근데 통상 페이지 다이어그램에서는 그 페이지를 뭐 A, B 이렇게 보통 잘 안 부르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그리스 문자를 이용을 해서 페이지를 사람들이 정의해 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알파 페이지, 이게 베타 페이지 이런 식으로. 자,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보면 여기는 리퀴드 페이지만 존재하고 여기는 솔리드와 리퀴드 페이지가 같이 존재하는데 축이 한쪽은 컴포지션이고 한쪽은 온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를 바꾸면 페이지의 숫자도 달라져요. 예를 들면 A라는 조건에서 B라는 조건으로 히팅을 한 거죠. 이 조건에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온도를 올렸어요. 온도를 올리면 여기는 원래 두 개의 페이지가 존재했었죠. 두 개의 페이지가 존재했는데 온도를 올리면 이제 설탕이 다 녹아서 하나의 페이지에 시럽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온도를 바꾸면 페이지의 숫자가 바뀌게 되죠. 페이지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그 컴포지션을 바꿔도 컴포지션이 지금 그 수가의 웨이트 퍼센트가 좀 묽은 상태에서 진한 상태로 만들게 되면 똑같은 온도, 거의 100도 근처에 굉장히 높은 온도인데 동일한 온도에서도 페이지가 바뀌게 돼요. 이건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설탕물 만들 때 설탕 조금 넣으면은 다 녹는데 많이 집어넣으면은 안 녹고 남아있죠. 같은 온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설탕물 말고 합금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얼로이 만들 때 얼로이가 잘 만들어지는 정도를 휴움 로서리 룰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비교해서 유사성이 깊으면 아주 완벽한 솔리드 솔루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예가 니클하고 커퍼예요. 니클도 FCC 구조고 커퍼도 FCC 구조고 그 다음에 전기 융성도도 1.9, 1.8 뭐 그놈이에요. 그 다음에 원자 반경도 아주 유사해. 소수점 3개 자리에서 좀 차이가 나네. 그렇죠? 아주 유사해요. 따라서 얘네들은 모든 비율에서 서로 섞여요. 마치 액체인 물과 에탄올이 모든 비율로 다 섞이는 것처럼 물에다가 에탄올 조금 넣어도 다 섞이고 물과 에탄올 반반 섞어도 다 섞이고 에탄올에다 물 조금 넣어도 완전히 다 섞이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잘 섞인다는 거예요. 솔루션을 잘 만들어요. 니켈과 커퍼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F축이 컴포지션인데 뭐로 표현했냐 하면 니클로 표현했어요. 니클의 웨이트 퍼센트로. 따라서 여기는 순수한 니클이야. 여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순수한 커퍼예요. 순수한 커퍼. 그리고 이쪽은 온도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라인이 2개가 있어요. 라인이 2개가 있고 이 위쪽 영역은 리퀴드만 있는 영역이에요. 당연히 이 리퀴드에는 컴포넌트가 2개가 다 있겠죠. 커퍼와 그 니클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영역은 솔리드예요. 솔리드인데 우리가 그걸 알파 페이지라고 부를게요. 이 알파 페이지에는 FCC 구조를 하고 있는 솔리드 솔루션 합금이에요. 그 커퍼도 그렇고 리퀴드도 그렇고 FCC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만드는 솔리드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고체 상태야. 온도가 높은 쪽은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가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합금이. 근데 중간 영역, 이 중간 영역은 뭐냐면 리퀴드와 고체 페이지인 알파 페이지가 공존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리퀴드 페이지와 이 고체 페이지를 구분하는 선이 2개의 선이 있는데 리퀴드 쪽에 있는 이 선을 갖다가 리퀴더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고체 쪽에 있는 이 라인을 솔리더스라고 불러요. 그냥 그 라인의 이름이에요. 지금 보면
내가 페이지 다이어그램의 용도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 조건에서 페이지가 몇 개나 존재하는지, 또 어떤 페이지가 존재하는지, 어떤 페이지가 몇 개나 존재하는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 각각의 페이지는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게 되고, 세 번째는 그 각각의 페이지가 상대적인 양은 어떻게 되는지, 상대적인 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 영역은 리퀴드 페이지 숫자는 하나, 이 영역은 고체와 리퀴드 페이지는 두 개. 여기는 페이지 하나인데 그거는 솔리드 페이지, 그죠? 알파 페이지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통상 고체에서 이 압력을 2기압으로 해놓고 그림을 그려요. 자, 여기에서 용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 바이너리라고 하는 말은 컴포넌트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컴포넌트가 하나일 때, 결국은 퓨어 서브스일 때, 그때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PV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런 시스템은 유널이라고 불렀죠. 유널이라고 부르고, 페이지가 두 개이면 바이너리, 컴포넌트가 두 개면 바이너리, 컴포넌트가 세 개면 터너리 이렇게 불러요.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이고 컴포넌트가 두 개니까. 그 다음에 특별히 아이소모포스라고 불러요. 아이소모포스라는 말은 이 결정 구조가 비슷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성이 깊어서 완벽한 솔리드 솔루션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소모포스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인데,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페이지 다이어그램의 용도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용도. 예를 들면 1100도씨, 1100도씨에서 내가 애초에 니클하고 커퍼를 섞을 때 니클 60%, 커퍼 40%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도를 1100도씨까지 올렸어. 그러면 페이지는 어떻게 됐냐면 알파 페이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파 페이지요. 예를 들면 1250도, 여기죠. 점이 요 사이에 찍혔어요. 애초에 조성이 니클이 35%, 그리고 온도는 1250도예요. 그러면 점이 여기에 찍지. 요때는 리퀴드 페이지와 알파 페이지 두 개가 존재하게 돼요. 쉽죠? 쉬워요. 그 다음에 뭐 이쪽이 점이 찍혔다 그러면은 그 리퀴드 페이지 하나만 존재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똑같은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확대한 거야. 자, 이걸 가지고 봅시다. 이거 역시 그 니클과 커퍼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이고 일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각각의 페이지의 조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먼저 예를 들어서 애초에 내가 만들 때 C0가 35%짜리 니켈 35, 커퍼 70%, 65%지. 65%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도는 1320도까지 올렸어. 여기죠? 여기. 이때의 니켈의 조성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기서 내려오면 돼요. 35%예요. 굉장히 쉽죠?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90도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는 솔리드 페이지 알파만 존재하죠. 이 알파 안에 니클의 함량은 여전히 35%예요. 니클과 커퍼가 섞여 있는데 그 함량은 여전히 35%야. 이걸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온도가 지금 1250도네. 1250도씨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리퀴드와 고체 알파 페이지가 같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때 리퀴드 페이지의 니클의 함량, 알파 페이지의 니클의 함량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수평선을 하나 그어요. 이 수평선을 갖다가 타이라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두 개를 묶어준다 그래서 타이라인이라고 부르고, 수평선을 하나 그어서
만나는 점, 리퀴더스와 만나는 점과 솔리더스가 만나는 점이 있죠. 각각의 점에서 수직선을 내려. 그래서 리퀴더스와 만나는 요 점에서 내린 수직선. 그때 읽히는 값. 이게 리퀴드에서 리퀴드의 함량이에요. 리퀴드에서 리퀴드의 함량. 그 다음에 솔리더스 라인과 만난 그 점에서 수직선을 내려서 읽히는 요 숫자. 이게 알파 페이지에서의 리퀴드의 함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페이지에 존재하는 조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목표는 이렇게 달성해요. 첫 번째는 너무 쉽지. 그냥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보면 바로 그 조건에서 어떤 페이지가 몇 개나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각각의 페이지의 조성은 타일라인을 그어갖고 수직선을 근 다음에 그냥 그 값을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뭐 리퀴드도 존재하고 알파 페이지도 존재하는데 리퀴드하고 알파 페이지가 상대적인 양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리퀴드가 많은데 솔리드가 알파 페이지가 조금 있는 건지, 아니면 알파 페이지가 많은데 리퀴드가 조금 있는 건지, 아니면 두 개가 비슷하게 있는 건지, 지금 이게 의문이에요. 그 정보 역시 페이지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여전히 요 점을 봅시다. 애초에 35%의 조성으로 우리가 섞었고, 온도가 여기가 아까 1250도였나? 네, 1250도씨예요. 이렇게 됐을 때 리퀴드 페이지와 알파 페이지는 상대적인 양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점은 여기죠.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R이라고 내가 부를게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그걸 S라고 부를게. 그러면 R과 S, 요 비율이 바로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요. 리퀴드 페이지와 알파 페이지의 상대적인 비율. 그래서 리퀴드 페이지가 지금 왼쪽에 있죠. 요거의 반대쪽에 있는 선, 요 파란 선, 이게 리퀴드 페이지의 양을 나타내요. 그리고 요 녹색 선, 이게 알파 페이지의 양을 나타내요. 따라서 이것만 봐도 지금 어느 게 훨씬 더 많아? 리퀴드 페이지가 더 많은 거예요. 요 조건에서는 리퀴드 페이지가 뭐 얼핏 봐도 한 3배 이상 많아 보여요.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이건 좀 복잡한 경우니까 더 쉬운 거부터. 이 경우에는 알파 페이지와 리퀴드 페이지의 상대적인 양은 어떻게 돼? 100%가 리퀴드 페이지지 알파 페이지는 없어요. 여기서 W라는 거는 무게로 따졌을 때 상대적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율이야. 100%가 1.00이면 100%죠. 프랙션으로 1이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D에서는 100%가 알파 페이지예요. 리퀴드 페이지는 0이야. 없어. 우리의 관심사항은 지금 여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내가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고, 리퀴드 페이지의 웨이트 프랙션하고 알파 페이지의 웨이트 프랙션은 이 식으로 구하는데, 이 식이 별로 복잡할 게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전체 길이분의 파란 길이, 그게 여기에 해당되고, 전체 길이분의 녹색 길이가 알파 페이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자, 그러면 전체 길이는 요가 43에서 32를 빼야 되죠. 43 빼기 32분의 파란 길이는 43 빼기 35. 이렇게 돼서 73%. 73%가 리퀴드 페이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알파 페이지는 1에서 73% 빼면 되니까 0.27이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지만,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도 요 상대적인 길이의 비율만 봐도 우리가 금방 어느 페이지가 더 많이 있는지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왜 식이 이렇게 나왔는지 이걸 설명을 할게요. 페이지의 상대적인 양, 저거를 결정할 때 쓰는 룰을 레버 룰이라고 불러요.
레버룰. 이 레버룰은 물리학 강의 내가 하면서 깔끔하게 증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증명을 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킬게요. 직관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결국 레버룰이라는 게 각각의 페이지의 프랙션은 어떻게 되는지, 알파 페이지와 리퀴드 페이지의 그 프랙션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레버룰은 시소 타는 걸 상상을 하면 돼요. 물리학 시간에서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나하고 내 딸하고 시소를 탈 때, 시소가 보통 요 한가운데 요게 있죠. 그런 상태에서 타면은 나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딸은 가벼워서 내 다리에 힘 갖고 계속 이걸 해줘야 돼.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시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나는 당연히 이쪽에 타야 돼. 내가 여기에 타고 우리 애가 여기에 타면 더 힘들어 이거는. 더 힘들어. 내가 시소를 들고 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 반드시 길이가 짧은 쪽으로 내가 타야 되죠. 왜? 무게중심 때문에 그래요.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 곱하기 내 무게 한 거는 요 길이 곱하기 내 딸의 무게 두 개가 이퀄이 되게 무게중심을 딱 잡고 타야 힘을 안 들이고 즐겁게 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식으로 표현하면 m 알파 곱하기 x 한 개 ml 곱하기 r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재미있는 시소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게 이 레버룰이에요. 페이지 다이어그램에. 이 레버룰에서 아까 봤던 식이죠. 요거. 왜 이 식이 만들어졌냐 하면 여기에서 ML은 R분의 S M알파죠. 여기다가 R분의 S M알파 대입하면 M알파 지워지고 R분의 S 더하기 1분의 R분의 S 이렇게 되고 식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래서 단순히 이 시소놀이에 그래가지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식이 만들어졌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두면 물리학 시간에 6장에서 실질적인 증명은 그때 할게요. 자, 어찌됐건 뭐 이 식을 외우려고 들 필요는 없어요. 외우려고 들 필요는 없고 전체 길이분의 요 길이 그게 왼쪽, 전체 길이분의 요 길이 이게 오른쪽의 상대적인 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로 반대쪽 타이라인의 반대쪽 길이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 다이어그램에서 온도가 바뀌게 되면 재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조건에서부터 풀링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클 35%, 커퍼 65%를 섞어서 우리가 리퀴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니클과 커퍼의 비율은 니클이 35%, 커퍼가 65% 있는 리퀴드겠죠. 그 리퀴드를 내가 현미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현미경 안에 페이지가 하나의 리퀴드가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이 리퀴드를 내가 온도를 쭉 낮출 거예요.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일정한 조성에서 쭉 낮출 건데 온도를 자, 온도를 여기까지 낮췄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온도가 여기 지금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에서는 니클의 조성은 여전히 35%예요. 그리고 페이지는 하나야. 그런데 요 리퀴더스 라인에 닿는 순간 솔리드가 속출되기 시작해요. 알파 페이지의 솔리드가. 그 알파 페이지의 솔리드는 이런 식으로 현미경에 보니까 속출이 되더라 이거예요. 속출이 되는데 리퀴드하고 솔리드의 양을 비교하면 어느 게 상대적으로 많을까? 리퀴드가 많아요. 무지하게. 솔리드는 이렇게 뒷동만큼 조금 있어요. 어떻게 알아? 요 라인의 길이가 리퀴드를 가리키고 요 길이가 솔리드 알파 페이지를 가리키잖아. 그러니까 리퀴드가 훨씬 많아요. 솔리드 조금 있어 지금.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알파 페이지의 조성은 얼마냐?
알파 페이지의 조성은 타이라인을 거가지고 이거 만나는 점을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46%라는 거야. 리퀴드 페이지의 조성은 타이라인이 리퀴더스와 만나는 요 점. 그래서 수직선을 내려야 되니까 거의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35%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온도를 좀 더 내려봅시다. 온도를 좀 더 내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 솔리드가 알파 페이지가 점점점 그로스를 하겠죠. 잘할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여기까지 낮췄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랐어. 알파 페이지가 자랐어요. 그런데 이 알파 페이지와 이 리퀴드 페이지의 상대적인 양은 리퀴드 페이지가 좀 줄었죠. 알파 페이지는 늘고 여기서 그림을 표현하는 것처럼 알파 페이지가 자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파 페이지에 존재하는 니켈의 양은 43%, 리퀴드 페이지에 존재하는 니켈의 양은 32%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를 더 내립시다. 그래서 계속 내리면 알파 페이지가 계속 자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도를 낮춥시다. D까지 왔어요. 그러면 알파 페이지가 잔뜩 자라고 리퀴드는 조금만 남아있게 되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이걸 보면 알아. 알파 페이지가 이렇게 많고 리퀴드 페이지는 조금 남아있게 돼. 따라서 이 길이의 비율을 보면 이 그림은 좀 수정돼야 될 것 같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야 돼. 알파 페이지가 더 큼직큼직하게. 어찌됐건 그때 알파 페이지의 조성은 이제 알파 페이지가 거의 35%에 근접해 갔어요. 한 36% 이렇게 되고 리퀴드 페이지가 24%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내가 니켈과 커퍼를 35대 65로 섞어서 온도를 쫙 올렸다가 쿨링을 하게 되면 재료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니켈의 조성을 봐요. 먼저 리퀴드에서의 니켈의 조성을 보면 처음에 A에서는 35%였어. 이 B 지점 오니까 아직도 거의 35%죠. 35보다 살짝 작아졌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C에서는 32%, D에서는 24%까지 갔어요. 24%. 점점 줄고 있지? 마찬가지로 자라나는 니켈. 니켈에서도 조성이 여기가 46%였는데, 요거는 43, 요거는 36, 이렇게 줄었어.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온도가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35%의 니켈 커퍼 얼로이가 만들어지겠죠. 이제는 리퀴드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솔리드가 자라면서 그레인 그로스를 해가지고 그레인 바운더리가 형성된 거예요. 지금 얼로이의 그레인 바운더리가 이와 같이 돼요. 그러니까 멜트로부터 솔리디피케이션 해가지고 얼로이를 만든 건데 이와 같이 얼로이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고체인 알파 페이지에서 니켈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짙었는데 뒤로 갈수록 46, 43, 36, 35, 얘는 35지.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안쪽은 알파 페이지가 생기는데 안쪽은 니켈의 농도가 높고 바깥쪽에 자라는 애들은 농도가 얕은 애들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어는 농도가 짙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묽은 알파 페이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이트로부터 합금을 만들어낼 때, 솔리드를 얻어낼 때 이 온도를 낮추는 쿨링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쿨링을 래피드 쿨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코어드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고 아주 천천히 쿨링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년에 걸쳐서 내가 온도를 낮췄다고 칩시다. 조금씩.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다 균일한 35%, 애초에 35%짜리 멜트에서 시작했으니까 35% 니켈을 포함하고 있는 균일한 니켈 커퍼 얼로이가 만들어져요. 아주 천천히 낮추면 이퀄리브리움을 유지하면서. 근데 빨리 냉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안쪽은 진해, 위로 갈수록 니켈의 함량이 적은 상태에서 알파 페이지가 이렇게 자라게 돼요. 그래서 바깥쪽은 묽고 안쪽은 진해. 물론
얘네들을 분석을 하면 이 전체의 조성은 여전히 니켈의 조성은 35%죠. 35%인데 안쪽이 더 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이퀄리브리움 스트럭처라고 하고 요거를 코어드 스트럭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재료를 프로세싱을 할 때 이 열 처리를 몇 도까지 올리느냐, 이 온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온도를 쿨링하는 이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히팅하는 속도도 사실은 영향을 또 많이 줘요. 히팅 자체도. 근데 이제 히팅보다는 쿨링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온도가 룸템이기 때문에 쿨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니켈 커퍼 얼로이를 돌아가고 있지. 니켈 커퍼 얼로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만든 게 뭐예요? 솔리드 솔루션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강화시키는 방법 4가지를 배웠지. 첫 번째가 그레이 사이드 줄이는 방법. 두 번째가 뭐였지? 프리스피테이션 스트렝스닝. 그래서 세라믹 같은 거 첨가해주는 방법이 있었고, 세 번째가 솔리드 솔루션 만드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스트레인 스트렝스닝, 스트레인 하드링 하는 방법이 있었죠. 바로 이게 솔리드 솔루션을 만든 거기 때문에 텐사일 스트렝스는 좋아지고, 그 다음에 덕틸러티, 퍼센트 일롱게이션으로 표현한 덕틸러티는 나빠지고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전형적인 그 특성을 보여요.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갈 때는 뭐예요? 니켈의 퍼센트가 증가하는 거지. 이쪽으로 갈 때는 뭐야? 커퍼의 퍼센트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커퍼에다가 니켈을 첨가하는 거니까 텐사일 스트렝스가 증가해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야. 니켈에다가 커퍼를 첨가하는 거기 때문에 텐사일 스트렝스가 이렇게 증가해. 그러다 보니까 포물선 모양을 띠게 돼요. 덕틸러티는 반대로 아래로 쳐져 있는 포물선 모양을 띠게 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스트렝스닝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아주 마음에 쏙 들기가 생겼죠.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봅시다.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거 역시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게 뭐야? 커퍼하고 실버. 그래서 X쪽이 실버야. 이쪽이 퓨어 실버고 이쪽이 퓨어 커퍼예요. 근데 특별히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의 특징은 뭐냐면 유택틱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에요. 유택틱이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멜팅 템퍼러처를 갖고 있는 그런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퓨어 실버죠. 100% 퓨어 실버에 내가 온도를 올려. 그러면 어디서 녹아요? 여기서 녹게 돼요. 여기서 이 온도가 대충 한 1000도 되겠네. 1000도 좀 못 되죠. 100% 뭐야? 커퍼를 온도를 올리게 되면 어디에서 녹냐 하면 한 1100도 좀 못 되는 온도에서 녹아요. 이렇게 돼. 그런데 커퍼하고 실버를 섞으면 얘가 예를 들어서 1100도고 이게 1000도면 두 개 섞어 놓으면 뭐 1000도하고 1100도 중간쯤에서 녹을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잘 섞으면 예를 들면 71.9%의 실버와 나머지를 커퍼로 했을 때 72.9% 실버를 섞어놓은 합금에서는 녹는 점이 이 온도예요. 800도가 채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쉽게 녹아요. 그래서 이런 이 포인트를 갖다가 이제 유테틱 포인트라고 부르고, 내가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 전체에 대한 설명을 지금 먼저 안 했는데, 이 전체부터 일단 오버뷰 합시다. X축은 컴포지션, Y축은 온도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바운더리 라인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는 리퀴드만 존재해요. 리퀴드만.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페이지만 존재해. 알파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냐면 뭐예요 지금? 실버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는. 기껏해야 제일 많이 들어가 봐야 뭐 한 10%도 채 안 들어갔네. 그죠? 다시 말하면 커퍼가 리치한 페이지야.
그 다음에 이쪽은 베타 페이지예요. 이건 실버가 리치한 페이지죠. 그래서 이 알파와 베타는 실버 리치, 커퍼 리치한 솔리드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의 영역, 여기는 그 솔리드인 알파와 베타 페이지가 공존하는 영역이에요. 평형 상태에서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영역, 이 뿔처럼 생긴데, 여기는 리퀴드와 알파가 존재하는 영역이고, 여기는 리퀴드와 베타가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배우는 목적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목적 관점에서 보면 페이지의 종류와 수를 보면 여기는 리퀴드 페이지 하나, 여기는 알파 페이지 하나, 여기도 베타 페이지 하나. 하지만 여기는 솔리드 페이지 알파와 베타 두 개, 여기는 리퀴드와 솔리드 페이지 알파 두 개, 여기는 리퀴드와 베타 페이지 그래서 두 개, 이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이제, 그죠? 목적 1은 훌륭하게 달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싱글 페이지 영역은 L, 리퀴드와 알파, 베타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는 커퍼 리치, 베타는 실버 리치 페이지고, 재미있는 건 요걸 이제 유테틱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유테틱 포인트에서의 온도, 이걸 유테틱 템퍼러처라고 부르고, 요때의 조성, 이걸 유테틱 컴포지션이라고 불러요. 이 유테틱 템퍼러처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아래에는 리퀴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한 페이지 다이어그램에서 유테틱 템퍼러처 아래에서는 리퀴드라는 건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테틱 템퍼러처보다 살짝 위만 돼도 어때? 여기는 리퀴드가 없지, 이쪽도 리퀴드가 없지만 여기에서 리퀴드가 가능하잖아. 그렇죠? 유테틱 템퍼러처 아래에서는 근데 솔리드밖에 없어요. 따라서 유테틱 템퍼러처 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유테틱 컴포지션으로 얼로이를 만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멜팅이 된다는 거예요. 낮은 온도에서 쉽게 멜팅이 된다. 그래서 유테틱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 말에서 어원이 있는 말이에요. 네, 그 유테틱 컴포지션을 C라고 표현한 거고. 그러면 이 유테틱 컴포지션에서, 유테틱 템퍼러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있는데, 물을 내가 쿨링을 해요. 룸템에서. 점점 쿨링을 하면 0도씨가 되는 순간 얼음이 쫙 생기지. 그죠? H2O 리퀴드가 H2O 솔리드로 바뀌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라인을 따라 쿨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리퀴드가 솔리드가 돼요. 그런데 그 솔리드가 그냥 솔리드가 아니고 알파 페이지라는 솔리드와 베타 페이지라는 솔리드가 같이 생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 리퀴드 페이지,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는 리퀴드에서의 실버의 조성이 72.9%예요. 귀찮으니까 내가 그냥 72%라고 할게요. 실버 72%, 그러면 커퍼가 몇 프로야? 28%. 그렇게 섞여 있었어. 이걸 온도를 낮추니까 솔리드가 딱 생겼어. 이 온도를 지나는 순간. 근데 그 솔리드에는 커퍼 리치한 솔리드와 실버 리치한 솔리드 두 가지가 같이 한꺼번에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커퍼 리치한 거하고 실버 리치한 두 개의 솔리드 페이지가 같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 다이어그램의 목적은 뭐였어? 두 번째가 각각의 페이지의 조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였죠. 그러면 이때 생기는 알파 페이지, 베타 페이지의 조성은 어떻게 되느냐? 타이라인을 그라겠죠. 타이라인이 거의 있지 벌써. 이 타이라인을 거서 만나는,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야? 알파 페이지의 조성이죠. 그러니까 알파 페이지하고 만나는 요점. 이걸 읽으면 돼. 이게 8%예요. 그 다음에 베타 페이지의 조성은 91.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버가 8% 들어가 있는 알파 페이지와 실버가 대충 92% 들어가 있는 베타 페이지가 동시에 생기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목적이고 우리가 페이지 다이어그램 배우는. 세 번째 목적은 뭐야? 알파와 베타 페이지의 상대적인 양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그지? 어떻게 돼? 어느 게 많아? 지금 상대적인 양은 알파하고 베타 비교해보면 베타가 많죠. 어떻게 알아? 전체 길이 분의 요 길이 이게 알파의 양이죠. 전체 길이 분의 요 길이 이게 베타의 양이라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얼핏 봐도 몇 배나 될래나? 하나, 둘, 뭐 3배 이상. 베타 페이지가 3배 이상 많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40도란다. 40%짜리 이거 지금 이제 다른 페이지 다이어그램인데 얘로 페이지 다이어그램 하나 더 보는데 지금 우리가 유테틱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유테틱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납하고 수석, 얼로이.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 하면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것도 보면 여기는 알파하고 베타 같이 존재하고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 그 다음에 리퀴드 알파, 리퀴드 베타, 그 다음에 여기는 리퀴드 존재하죠. 아까 거하고 뭐 모양이 똑같아요. 커퍼하고 실버하고. 다만 이게 틴하고 납일 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가 유테틱 포인트지. 잘 봐봐요. 틴만 있을 때 틴의 녹는점 대충 200도가 넘지. 그 다음에 납의 녹는점 300도가 넘어요. 근데 두 개를 섞어놨더니 61.9%로 섞어놨더니 녹는점이 200도가 안 돼. 이건 어디다 쓰냐면 납댐 납으로 만들어요. 응? 그 전기회로 이 납댐할 때 그 철사처럼 생긴 거 전기 인두에다 갖다 대면 녹죠 금방. 그거 갖고 이렇게 와이어링 하잖아. 그거를 만들 때 써요. 일부러 이 조성으로 만들어요. 쉽게 매칭시키기 위해서. 물론 요즘에는 이제 납이 환경오염 물질이고 인체 해로워서 레드 프리, 솔더 뭐 이런 거 개발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많이 개발이 돼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얘를 써왔어. 자,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유테틱 시스템이에요. 자, 봅시다. 페이지는 이제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얘기했어. 그 페이지가 뭐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존재하죠. 그 다음에 40%, 150%, 40% 이러면 페이지 두 개, 알파하고 베타. 그리고 상대적인 양은, 상대적인 양이 된다. 각각의 조성. 알파 페이지의 조성은 11%, 베타 페이지의 조성은 99%.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수직선을 내리면 돼요. 만나는 점에서 수직선을 내려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베타와 알파 페이지 조성을 알 수가 있고, 상대적인 비율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이니까 계산을 안 해도 어느 게 많아? 알파 페이지가 훨씬 많죠, 지금? 알파 페이지가 훨씬 많아요.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알파 페이지는 이 전체 길이, 그러니까 99 빼기 11 분의 99 빼기 40. 그죠? 전체 길이 분의 요 길이니까. 2R 더하기 S분의 S. 그 다음에 베타 페이지의 상대적인 양은 1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0.3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봤죠. 뭐 실업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 봤는데 지금 본 페이지 다이어그램들은 다 솔리드 리퀴드만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다 그리게 되면 당연히 그 베이퍼 페이지도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훨씬 모양은 복잡해져. 근데 자기 용도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물의 페이지 다이어그램 봤었죠. 그럼 물은 뭐 그 리퀴드하고 가스 말고도 솔리드 페이지가 뭐 1, 2, 3, 4 해갖고 막 7, 8 막 엄청 복잡하게 있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그거 관심사가 아니야. 그죠?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온도, 압력, 영역에서만 주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확대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의 때 X축이 컴포지션, Y축이 온도로 되어 있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이쪽을 압력으로 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 페이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는 물리화학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지 그 이유도 물리학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 시간에 우리가 챕터 6에서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비교적 심도 있게 다룰 거니까 기대를 많이 해, 예고편. 자, 그 다음에 온도를 좀 올렸어요. 220도로. 여기는 L하고 알파 페이지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이지는 두 개고. 두 번째 질문. 각각의 페이지의 양, 알파 페이지는 17%, 베타 페이지는 여기를 읽는 거 아니야. 여기를 읽는 거 아니에요. 베타 페이지인데, 리퀴드 페이지요. 여기를 읽어야죠. 지금 리퀴드와 알파가 같이 존재하는데, 타이라인을 거서 만나는 고기를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는 리퀴드하고 알파가 존재하는 거거든. 리퀴드하고 베타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베타가 존재한다면 여기를 읽어야 되겠지, 여기를. 근데 베타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리퀴드가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를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 여기 읽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양은 뭐 딱 봐도 알파가 조금, 리퀴드가 많이 있죠. 계산하면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있네. 알파가 조금 리퀴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의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로 내기 아주 딱 좋게 생겼죠. 분명히 내가 시험을 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배운 요 유틸리티 컴포지션에서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